안녕하세요. 네, 형사소송법 기본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먼저 형사소송법 기본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있죠. 요즘에 시험의 출제 경향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요즘의 출제 경향은 일단 조문 이론과 판례가 출제되잖아요. 그런데 이 조문 이론이 기반이 돼서 판례를 공부할 수 있는 게 형사소송법이에요. 그런데 과거보다는 요즘에 조문보다는 판례에 중점이 돼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각 직렬별로 차이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모든 직렬을 몇 대 몇으로 출제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 판례에 방점이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면 판례가 중점적으로 출제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판례만 잘 공부하면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이라는 과목은 이 조문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판례를 알 수 있게 돼요. 여기서 이론이라는 건 조문을 해석해 놓은 거죠. 그래서 조문을 먼저 잘 익히고 중요한 조문을 잘 익히고 다음에 판례 공부를 하는 순서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형사소송법 기본 강의를 본격적으로 이제 진도를 나가기 전에 이 형사소송법 기초적인 그런 부분으로서 먼저 이 형사소송 절차와 기초 용어를 좀 설명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형사소송 절차다 그러면요, 이 형사소송 절차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형사소송법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 형사소송법은 형법을 적용 실현하기 위해서 형사 절차를 규정한 절차법이에요. 형법을 적용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이런 형법을 적용해서 이걸 실현하기 위해 형사 절차를 규정했단 말이에요. 이런 절차법을 형사소송법이라고 한다. 그러면 형사소송법을 아예 간단히 얘기하면 형법에 대한 절차법이죠. 형법에 여기에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단 말이에요. 형법은 어느 것이 범죄이고 범죄를 범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형벌을 어느 정도의 형벌을 가할 것인지 이거를 규정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형법 250조 1항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무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사람을 살해한 게 살인죄라는 범죄죠. 그런데 살인죄를 범하면 어떻게 돼요?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부과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형법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실체법이에요. 그런데 이 형법을 적용해서 실현하려고 그러면 만약에 있죠. 갑이라는 사람이 A를 살해했다고 의심이 가요. 그러면 A를 살해했다고 지금 의심이 갑니다. 의심되는 상황에서 갑이라는 사람이 A에 대한 살인죄의 범인이라고 단정할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일단 이 살인사건이 났잖아요. 그러면 형법에서 이 살인사건이 나면 이거는 살인하면은 형벌을 가할 수 있다 규정해 놨잖아요. 일단 살인죄라는 건 형법으로 정해지죠. 그런데 살인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살인이 범죄인데 거기에 따라서 형벌을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거죠. 이렇게 규정을 했단 말이에요. 자, 갑이 A를 살해했다고 의심이 간다 그래서 바로 너 사형 그럴 수 있나요? 만약에 갑이 진범이 아니에요. 진짜 범인이 아니면 국가가 사형을 시켜버리면 진짜 범인이 아닌 무고한 사람을 죽여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갑이라는 사람이 범인이라고 살인죄를 범했다고 밝히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범인이라고 밝히는 과정을 형사소송법의 형사 절차로 규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형사 절차는 이거는 처벌 절차를 얘기한다고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처벌 절차. 갑이라는 사람이 A를 살해해도 의심이 간다. 그러면 진짜 갑이라는 사람이 범인이면 얘를 어떻게 살해할 것인가? 어떻게 살해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 사람을 처벌할 것인가? 이거를 처벌 절차를 미리 규정해 놓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 진짜 범인에 대해서 국가 형벌권을 행사해야 되지, 범인이 아닌 사람을 무고하게 형벌을 가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기 때문에 형사 절차를 미리 규정했고요. 또한 형사 절차를 미리 규정해 놓음으로써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형사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겁니다. 미리 규정해 놓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법을 집행하는 주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형법을 적용하는 그런 주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형사 절차가 미리 규정해 놓지 않으면. 그러니까 공정한 절차가 에 따라서 진행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처벌 절차를 미리 규정해 놨습니다. 이게 형사소송법이에요. 그러면 형법은 범죄와 형벌에 관한 실체법이지만 형사소송법은 형법에 대한 절차법이다. 그래서 형사 절차를 규정한 절차법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형사 절차를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수사 절차를 거쳐서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하죠. 이 공소 제기라는 단계를 거칩니다. 공소 제기를 해야 공판 절차로 넘어가요. 이 공판 절차는 본격적인 여기서 형사 재판을 하는 겁니다. 갑이 유죄냐 무죄냐 이런 거를 따지게 되는 그런 형사 재판을 하게 되는 거죠. 본격적으로. 그러면 공판 절차에서 쭉 재판을 진행을 해서 재판이 확정되죠. 여기서 재판이 확정된다 하는 거는 유죄 판결이 확정돼야 돼요. 갑이 죄가 있다고 확정되면 집행하는 이런 5단계 절차로 진행됩니다.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집행을 할 수가 없죠. 무죄 판결은 선고되자마자 석방을 해야 돼요. 풀어줘야 돼요. 그런데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이제 만약에 징역 3년이 확정됐다 그러면 교도소에 3년 동안 넣어서 이 사람의 형벌을 집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형사소송 절차는 수사 절차를 거쳐서 공소제기라는 징검다리를 건넙니다. 그래서 공판 절차로 넘어가죠. 그러면 공판 절차에서 재판을 해서 재판이 확정되면 집행하는 5단계 절차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형사소송 절차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5단계 틀로 구성된다는 걸 먼저 알아두시고요. 이 형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간단히 이거는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구체적인 그러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사소송 절차는 제일 먼저 보세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A를 살해했다고 지금 있죠.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가정을 하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갑이 A를 살해한 사건인데요. 살인사건이 발생하게 되면요. 자, 제일 먼저 살인사건이 발생하죠. 이게 발생하게 되면요. 수사기관이 갑이라는 사람을 일단 내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사. 이 내사라는 거는 내부조사의 약자예요. 내부조사의 약자다. 수사기관 내부에서 조사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수사기관은 생각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갑이라는 사람이 혹시나 범죄를 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으로 갑을 조사를 합니다. 내부에서. 그래가지고 내사라는 것은 범죄 혐의 유무를 조사하는 거거든요. 갑이라는 사람이 범죄 혐의가 있는지 이거를 유무를 조사한단 말이에요. 자, 이때 범죄 혐의 유무를 조사받는 갑을 피내사자라고 그래요. 피내사자 또는 용의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을. 용의자라는 말 여러분 언론에서 많이 나오죠. 예, 경찰이 용의자를 수색하고 있다, 쫓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수사기관은 갑이라는 사람이 범죄 혐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야 아직은. 생각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갑이라는 사람이 혹시 범죄를 범하지 않았을까?
내부 조사, 이 내사를 내요. 범죄 혐의 있는지를 조사를 해요. 그래서 내사를 해가지고 범죄 혐의가 요게 있다고 판단하면 어떻게 돼요?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수사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범죄 혐의 유무를 조사해가지고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어떻게 돼요? 없다고 판단하면 이제 여기서는 내사 종결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내사라는 건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다. 내사라는 거는 수사기관이 내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안 할까요? 네, 고소고발이 있는 사건은요. 내사를 하지 않습니다. 고소는 고소권자가 하죠. 피해자가 대표적입니다. 고소권자에는. 고발은 제3자가 하는 겁니다. 일반인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고소권자나 고발인이 범죄 혐의가 있다 해가지고 이 사람을 수사해서 처벌해달라 이렇게 고소고발을 하게 되면요. 범죄 행위가 있었다는 개연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때는 수사기관이 내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요. 이런 고소고발이 없는데 수사기관이 살인사건이 일어난 걸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혹시 갑이라는 사람이 범죄 혐의가 있지 않을까? 조사하는 내사 단계를 거치는 겁니다. 내사는 어떤 형식으로 하죠? 뭐 탐문조사를 합니다. 주변인을 탐문해서 조사를 해서 갑이 범죄 혐의가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게 되죠. 그래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수사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사라는 거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범인과 증거를 찾는 거예요. 범인과 증거를 찾는 거죠. 그런데 수사를 할 때는요. 임의 수사와 강제 수사의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임의 수사와 강제 수사를 앞으로 배우게 되는데요. 임의 수사라는 거는요. 이거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수사를 받는 상대방의 동의를 요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강제 수사는 강제력을 써서 하기 때문에 동의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임의 수사가 인권 침해 우려가 높을까요? 강제 수사가 인권 침해 우려가 높을까요? 우리가 그건 상식적으로 알겠죠. 강제력을 쓰는 강제 수사가 인권 침해 우려가 더 높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강제 수사를 할 때는 원칙적으로 영장이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영장을 요한다는 거죠. 예외적으로는 영장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요하는 거죠. 근데 임의 수사는 영장이 필요 없어요. 인권 침해 우려가 낮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 이 수사는 그러면 임의 수사의 방법으로 하는 게 원칙일까요? 강제 수사의 방법이 원칙일까요? 임의 수사가 원칙입니다. 왜? 인권 침해의 우려가 낮은 임의 수사의 방법으로 하는 게 원칙이고요. 예외적으로만 법의 규정이 있을 때에만 강제 수사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임의 수사에 뭐가 있어요? 이제 앞으로 이걸 배우게 되는데요. 임의 수사에는 피의자 신문, 참고인 조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강제 수사에는 뭐가 있어요? 대인적 강제 수사로서 체포 구속이 있어요. 피의자를 체포하고 피의자를 구속하고. 그리고 대물적 강제 수사, 대물적은 물건에 대한 강제 수사죠. 물건을 빼앗는 압수. 빼앗을 물건을 찾기 위해서 일정한 장소를 뒤지는 수색. 그리고 검증 이런 것들이 대물적 강제 수사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체포 구속 압수수색 검증 같은 강제 수사는 원칙적으로 영장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수사를 먼저 하지 않습니까? 수사를 먼저 하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내사를 받을 때는 피내사자지만 갑이라는 사람은 수사받을 때는 피의자가 됩니다. 자, 피의자는 의심을 받는 자예요. 범죄 혐의 있다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의심을 받는 자예요. 그런데 의심을 받는 자는 한마디로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 있다고 일단 생각을 했죠. 그래서 수사의 대상이 된 자를 피의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수사 단계에서는 이제 내사 단계에서는 내사를 받는 피내사자였다. 그런데 내사를 거친 경우에는 이때는 갑이 피내사자가 되는데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사를 거쳐서. 그러면 수사로 들어가요. 수사는 왜 하는 거예요? 범죄 혐의 있다고 생각해도 단정을 못해요. 갑이 범인이라고 단정을 못해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증거를 찾아야 되죠. 그래서 범죄 혐의가 명확하다는 걸 밝혀내야 돼요. 그게 바로 수사입니다. 수사는 한마디로 그래서 범인과 증거를 찾는 것이다. 여기서는 피의자가 된다 하는 거죠. 수사를 끝내고 나잖아요. 수사를 끝내고 나면 그 다음에 검사가 여기서 공소 제기를 하게 됩니다. 공소 제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공판 절차로 넘어가요. 공소 제기를 하게 되면요. 공판 절차로 넘어가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형사 재판을 하는 거죠. 그런데요.
검사가 이 수사를 하고 나서 불기소 처분을 한단 말이에요. 불기소 처분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어떤 경우에 하죠? 불기소라는 거는 기소가 공소제기거든요. 공소제기의 약자가 기소예요. 그러면 공소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처분입니다. 언제 하는 거죠? 불기소 처분은 범죄 혐의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수사기관이. 그러면 불기소 처분을 해서 여기서 형사 절차를 일단 종결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공소 제기를 했다. 갑이라는 사람을 살인죄로 공소 제기를 했다. 예, 그러면 공판 절차로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형사 재판이 진행되는데 공소 제기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공소라는 얘기를 쓰는 거는 여기 공무원 할 때 공짜를 쓰는 거는요. 공무원인 검사, 국가기관인 검사만이 소제기할 수 있어요. 형사재판에서는. 민사소송과 이게 다른 거죠. 민사소송은 일반인이 소제기하죠. 그러나 형사소송은 어때요? 국가형벌권을 행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무원인 국가기관인 검사만이 원칙적으로 검사만 소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공소제기라고 하는 겁니다. 공소제기를 그냥 공소라고도 하고 기소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공소제기는 뭐 하는 거예요? 검사가 법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갑에 대해서 심판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겁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얘를 판단해달라 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걸 공소제기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검사가 법원에 소제기하는 거다. 법원에다가 심판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게 공소제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공소제기를 하게 되면 이제 공판 절차로 넘어가죠. 본격적으로 여기서 형사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형사재판을 할 때는요. 형사재판은 3심제에 따라서 3번 재판받을 기회가 있어요. 1심, 2심, 3심 순서로 진행되게 돼요. 자, 검사가 공소 제기하게 되면 공판 절차로 넘어가게 되죠. 3번 재판을 받게 되는데 공소 제기하게 되면요. 똑같은 갑이 뭐가 돼요? 이제 피고인이 되는 겁니다. 피고인의 고라는 거는 공소 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소 제기를 받은 자, 이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할 때는 어디다 공소 제기를 하냐면 관할법원에 공소 제기해요. 이 사건을 심판할 수 있는 관할법원에 공소제기하면 관할법원이 뭐가 되죠? 수소법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걸 아셔야 돼요. 먼저 공소제기를 해야 공판 절차라는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공소제기 되면 공소제기 받은 자를 피고인이라고 한다. 그리고 공소제기는 관할법원에 하는데요. 관할법원은 뭐가 돼요? 이제 공소제기 받은 수소법원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의 요 살인 사건 있죠. 요게 범죄지가 만약에 범죄지가 수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범죄지가 수원이면 범죄지 법원이 관할법원이 되거든요. 관할법원은 매 사건마다 다르죠. 범죄지가 서울이다 그러면 서울지방법원, 제주다 그러면 제주지방법원이 되는 거예요. 수원지방법원이 관할법원이 되는데요. 수원지방법원에 공소제기되면 수원지방법원은 이제 공소제기 받은 수소법원이 된다는 거죠. 자, 이 수소법원이 뭐부터 진행해요? 여기까지 제1심을 진행하는 겁니다. 1심 재판을 진행을 해요. 1심. 그런데 제1심 재판을 진행을 할 때 수소법원은 바로 유죄다 무죄다를 판단해 줄 수 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수소법원이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소송 조건을 조사하거든요. 소송 조건. 이 사건에 대해서 소송 조건이 갖춰져 있는지 있지 않은지를 조사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소송 조건이라는 개념은 이제 나중에 교과서에 보면은 중간에 나오는데요. 소송 조건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시험에 응시하려면 여러분 응시 조건이 필요하죠. 공무원 시험의 결격자가 아닐 것. 그렇죠? 네, 그런 응시 조건이 필요해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시험을 볼 수 있죠. 시험을 봐서 유죄다 무죄다, 유죄 무죄를 합격 불합격 그럽시다. 그렇게 판단을 받을 수 있죠.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건을 법원에서 다 유무죄 판단을 하는 게 아닙니다. 소송 조건이라는 걸 갖춰줘야 돼요. 그러면 소송 조건이 갖춰져야 유무죄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이 소송 조건은 공소제기가 유효하기 위한 공소제기의 유효 요건. 검사가 공소제기한 게 유효하기 위해서 효력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이자 또한 실체 심판의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면 실체 심판의 전제 조건이다 그랬는데 여기서 실체 심판이라는 개념을 잡아야 되겠죠. 실체 심판의 실체라는 말, 이 말은 유죄다 무죄다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무죄. 유무죄를 가려서 심리한다는 겁니다. 심리. 유무죄를 심리하고 재판해 주는 겁니다. 심판은 심리와 재판의 약자거든요.